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 뭐 굉장히 핫한 이슈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2020년 코비드 19, 그래서 19에 익숙해 있지만 2023년 금년은 아마도 보험업계는 IFRS로 앞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죠. 중요한 해고 뭐 기본이 많이 바뀌는 해인데 그래서 오늘 신회계 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보험계리사회 부회장이신 전영범 부회장님, 전 농협생명 부사장님을 역임하신 부회장님의 발제가 한 35분 있을 거고요. 그에 이어서 홍익대학교 한승엽 교수님, 그리고 전 KB생명 부사장을 역임하신 우리 손윤상 부사장님이 이어서 토론, 마지막으로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토론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오늘 뭐 현장에도 많이 오셔서 질문 한두 개 정도 시간을 봐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영범 부회장님의 발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회계제도와 보험회사의 대응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 그리고 보험사의 전환, 경영관리 변화, 그리고 매진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회계제도 주요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 많이 보셨던 편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IFRS4 기존의 회계 방식은 원가 평가인데 당기 수입 및 지출 성과로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재무제표는 PL이 중심이 됐고요. 수입 보험료와 지출의 차이로 손익을 인식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밸런스시트는 부채를 원가 평가하고 가치는 미반영됐기 때문에 그 가치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핏 마진의 관리가 필요했고 손익 관리도 3위원 손익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17 시가평가에서는 보험부채 캐시플로우 변동에 따른 손익 인식이 주가 되는데 재무제표에서는 그 대차 대조표가 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가치가 반영된 그 대차 대조표가 중심이 되고 손익계산서는 대차 대조표에서 CSM과 RA를 삼각하고 예상보험금 사업비를 활용해서 손익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그 시장 기준의 CSM 관리를 통해서 가치 관리가 가능해지고 손익관리는 CSM 증분과 예상 실제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관리 방향도 기존에는 원가법 손익을 3위원으로 세분화 관리하고 가치 관리를 위한 PM을 별도 관리하는 데에서 지금은 변화된 손익 및 이원에 대한 신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시장 기준을 반영한 가치손익 지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의 회계는 룰 기반의 정확한 금액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채 계산 방식이 감독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신회계 제도는 원칙 기반의 실질 가치를 설정하고 하는 것으로 가이드만 제시하고 세부 적용 기준은 회사가 자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둘 다 시가법 평가를 하지만 분류도 4개에서 3개로 줄었지만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충당금 부분에서 기존에 대출에 해놨던 것을 채권까지 반영해서 하고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과 이연 신계약비를 기존에는 자산 처리했지만 계약 대출은 부채의 마이너스 요소로 그리고 이연 신계약비는 현금 흐름에 반영돼서 항목에서 자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기존의 원가법 평가고 판매 시 예정 기치를 기반해서 평가했으며 지금은 시가평가 그리고 평가 시 현행 가정 기반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출 손익도 납입 기간 동안 매출로 인식하고 모든 보험료가 매출로 인식되고 손실계약은 손실 발생 시에 단계적으로 인식됐지만 신회계제도에서는 전체 보험기간 동안 매출로 인식하고 저축보험료로 매출에서 제외하고 손실계약 예상치 전액 단기비용 인식합니다. 제도상의 영향을 보면은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타 재무 회계와 가능성이 유사하게 되었고 또 재무 정보의 질적 개선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기업가치 정보, 서비스 마진 등을 통해서 기업가치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내실 경영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손익 원천을 개별 상품 판매 연도까지 추적해서 다중적 이익 분석이 가능해지고, 물론 프로세스나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임직원 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또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또 시스템 개선 작업 필요해서는 비용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부문별 영향을 보면은 상품에서는 소위 말하는 손실 상품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 격차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고요. 고객들에게는 이제 그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건전성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부문에 있어서는 채널별 수익성에 대한 변화가 발생돼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 자산 부문도 수익률 제고보다는 금리 리스크 및 변동성 관리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 경영 관리 부문도 단기 손익보다는 장기 가치 및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도 전사 성공 요인을 교육하고 성과 관리, 그다음에 설계사 수당이나 KPI 설계, 내부 정보의 투명성 등이 더욱더 제고돼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인프라를 위해서 재무와 리스크 정보 연계, 차이 분석, 괴리 모델 구축, 시스템 변경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들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그 보험사의 그 신회계 제도에 대한 대응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8개 단계로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사전 준비 단계, 재무 영향 분석, 상품 수익성 분석, 비즈니스 영향 분석, 마스터 플랜, 데이터 분석, 임직원 교육 훈련,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전 준비 단계는 소위 말하는 회계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재무 영향 분석은 소위 말하는 보유 계약을 갖고 전환 시점에 회사의 변화된 재무 상태가 어떤 건지 파악하는 거고, 상품 수익성은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영향 분석은 그러한 재무 영향 분석과 상품 수익성 분석을 근거로 향후에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건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는 거고, 마스터 플랜은 이 도출된 방향성을 가지고 각 세부 분야별로, 부서별로 대응하는 것을 얘기하고, 데이터 분석이나 임직원 교육 훈련은 뭐 다 아실 것 같고, 경영 관리 시스템은 경영 계획과 손익 관리, 그리고 성과 분석의 순으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준서 관련 주요 과제인데, 사전 준비 단계에서 뭐 봐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뭐 회계 모형 적용, 보험부채 측정 단위, 전환율 측정, 미래 기대연금 흐름, 그다음에 할인율, 위험 조정, 보험계약 마진, 서비스 사업비 관리 체계, 재무제표 작성, 공시 항목 산출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무 영향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환하기 직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계약을 근거로 해서 전환 시에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크게 보면은 일단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회계에 적용하는 산출 방법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사에 어떻게 하는 게 기준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어떤 것들이 회사에 유리한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저희가 방법론을 결정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행 현금 흐름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 위험 조정, TBOG 이런 걸 산출하고, 그리고 전환 시점에 그 보험계약 마진 CSM을 산출하게 돼서 자본금과 그리고 서비스 마진의 수준을 회사 전략에 맞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사 재무 영향 분석은 그렇게 판단된 자본금과 서비스 마진이 연도별로 얼만큼 수익으로 환원이 될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날지를 갖다가 추정을 해서
시점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저희가 도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 수익성 분석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시점에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손실이 나는 상품인지, 어떤 것들이 이익이 나는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4에서는 뭐 저금리 보증 변동금리나 고율 확정금리 상품이나 판매 시 초기의 손익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초창기에 손익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급 여력 RBC도 위험계수 방식 적용으로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신회계제도에서는 만기까지 현금 흐름을 전망해서 시가평가하고 계약 마진을 산출하게 됐는데, 손실 상품은 초년대 즉시 전체 손실을 갖다가 저희가 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판매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가치 지표를 표현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뭐 삼위원회에 의한 이연벌 손익을 분석하고, 그리고 RBC를 가지고 지금 자본 비용을 저희가 계산을 했지만, 이제는 바뀐 제도에서는 서비스 마진을 가지고 미래 손익도 추정하고, 하지만 서비스 마진만 할 거는 아니고, 뭐 지금 말하면 KICS에 의한 상품의 프로핏 마진도 별도로 계산하고, 사실 거기에서도 주주요구 수익률이라 이런 경영적인 측면은 좀 덜 반영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품에 대한 가치 지표는 회사마다 자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별도로 산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강화된 요구 자본이나 이런 거 적용할 때마다 이게 멀쩡한 상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채널별로 이런 상품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회사의 손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점진적인 소위 말하는 그 변화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저희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영향 분석 대응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구한 재무 영향 분석과 상품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파악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점도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신회계제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략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건데요. 일단 환경 하에서 가치 기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운영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상품 전략에 있어서는 수익성 및 자본 효율을 제고하고, 채널 전략은 상품 전략을 반영한 CPC 관점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산 운영 전략은 ALM 기반의 자산 운영 전략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관리 방향에 있어서 경영 관리는 가치 중심의 경영 관리를 정착하고, 가정 기반 계획 실적을 연계하고 지속적 재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가버넌스 입장에서는 세븐틴 도입 준비 조직을 이미 운영을 했을 것이고, 그 조직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계리 리스크 관리 조직에 대한 양성이랄까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수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통합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자산 운영 시스템 고도화와 그다음에 세븐틴 결산 시스템 등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으로 몇 가지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상품 전략에 있어서는 수익성 및 자본 효율 중심의 상품 혁신, 그리고 상품 R&D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실행 과제로 예를 든 건 세븐틴 기준의 신상품 개발 기준을 강화하고, 상품 구조 개선을 통한 상품 라인업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통합 고객 시장 분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전략은 상품 전략 변경에 따른 CPC 관점의 채널 역량 확보인데, 세븐틴 대비 채널별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고 CPC 관점의 세분화된 영업 전략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자산 운영은 ALM 기반 자산 운영 프로세스 강화, ALM 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데, 금리 시나리오 및 자산 배분 전략 프로세스 수립을 하고, 자산 배분 및
리스크 관리 지원 회의체도 개선하고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한도 지표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성과 분석 체계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가치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세븐틴 기반의 재무 영향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경영 관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가치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재무 영향 분석 모델을 정교화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적 과정 정교화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스템 기반의 사업 계획 프로세스 정교화, 그다음에 목적별 사업비 분석 체계, 그다음에 밸류 드라이브 기반 가치 중심의 성과 지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있어서는 타 부분 연계, 세븐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재무회계, 감독회계, 뭐 경영관리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의 연계가 다 같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플랜 예시인데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소위 말하는 실행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단계적으로 그 과정 관리를 통해서 실행한다고 그러면은 회사의 소위 말하는 시스템 개선이나 그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큰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획 쪽에서 아마 KPI나 이런 과정 관리, 그러니까 비계랑 측면에서 뭐 관리를 하게 되겠죠. 뭐 그런 걸 통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도 뭐 예시를 통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보험사마다 이미 다 구축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다음은 이제 경영 관리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계획 체계인데 현금 흐름 기반의 중장기 재무 추정으로부터 계획 BSPL이 수립되는 구조로 사업계획 체계가 변경됩니다. 일단 재무 추정인데 이 부분은 결산에서 나오는 최적 과정을 활용해서 그리고 작년에 들어왔던 어떤 신기한 물량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일단은 계리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한 10년 정도 미래의 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회사에 있는 그대로 표현됐기 때문에 의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 목표를 부여해 가지고 신계약 물량, 유지율, 손해율, 사업비율, 투자 수익률 등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경영 기획 쪽에서 경관 쪽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목표 수준을 정하고 세부 실행 전략을 아마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선하는 효과를 저희가 그 도출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실무 부서와 그 기획 부서 간에 그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회사의 뭐 어떻게 할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도 같이 불태우고 아마 그런 과정들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그 목표를 반영한 그 계획 대차 대조표를 수립하게 연도별로 수립하게 되고 또 이걸 근거로 해서 보험 투자 분별 손익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손익을 저희가 그 사업 계획에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경험의 개선을 반영해서 목표 비에서 손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장기 가치 증대를 위해서 중개 가이드라인 기준의 신계약 CSN과 채널 물량 계획 기준 CSN 간 조정 및 합의를 통해서 신계약 CSM 계획을 수립하는 변화가 필요한데요. 전체적인 회사의 CSM 목표도 연도별로 설정을 하고 또 채널 간 그 연도별로 얼만큼 기여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업 계획을 할 때 서비스 마진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 마진은 사실은 결산을 해야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서는 어떤 환산 지표를 미리 정해줘야 돼요. 결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보험료의 몇 프로를 갖다가 환산율 곱해서 서비스 마진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환산 지표를 먼저 줘야지만 운영이 되는 거지 이건 나중에 결산한 다음에 보겠다 그러면 그건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표들은 사전에 아마 경관하고 그 마케팅 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세븐틴 경영 계획은 미질의 캐시 플로우 기반의 재무보고 체계와 유사성을 갖추어야 하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예측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일단은 부채 시가 평가 즉 통계적 경험과 변경 사항이 반영된 그 시가 평가를 통해서 가정 기반의 미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고요. 손익 인식 방법도 장래 이익 실현 및 그러니까 서비스 마진의 단계적 상각이겠죠. 그리고 예상 실제 차이를 통해서 보험 부채 변동에 따른 손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연간 및 중기 경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치 중심의 뭐 중기 사업 계획 목표 관리 강화 등 뭐 몇 가지 사항이 있고요. 또 포캐스팅 및 시뮬레이션 체계를 하는데 이거는 중간중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현금 흐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을 즉시 반영해서 우리가 돌리게 되면은 그 수정된 그 가정에 의한 그 시점별 BS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IFRS 17을 우리가 구축함으로 해서 얻는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통일화된 어떤 지표를 넣고 같이 협의하면서 회사의 변화된 사항을 즉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일관성 있고 좋을 텐데 문제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값이 맞느냐. 근데 이건 어차피 추정이기 때문에 그걸 맞춘다는 거는 그건 뭐 그 하지만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획 수립의 큰 변화는 뭐 최저가정 기준의 경영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수립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CSM 중심의 목표를 수립하고 세븐틴 기준의 사업비 배부 체계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기반 즉 옛날에는 뭐 몇몇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엑셀 갖고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 의한 그 관리, 시스템 관리가 체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단위별 BSPL 계획 수립이 뭐 채널 상품군 등 부채 결산 단위와 경영 관리 목적을 고려한 단위별 BSPL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손익관리 체계인데 기존에는 PL 중심의 손익관리를 해서 이원식과 계정식으로 구성하고 PL 위주로 구성해서 보험료 수치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고 뭐 상품 설계 시 예정 수익 대비 설계 실제를 관리하는 경영 관리였다 그러면은 세븐틴에서는 BS와 PL을 동시에 관리해야 됩니다. 즉 보험 부채 산출 및 부채의 연동 파악 위주 그리고 예상 현금 흐름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보험 계약의 경감이 발생 사건에 따라서 이행 의무의 증감을 인식하고 부채의 상각 수익과 예상과 실제 차이 위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손익 분석 시스템은 그 세븐틴 손익을 그 산출을 하고 그리고 보험 부채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보험 부채는 자산 부채 변동, 뭐 손익을 연계한 세븐틴 손익 산출, 뭐 그다음에 CSM 변동 항목 및 손실 요소의 변동 항목 상세 관리, 그리고 관리 손익 보고서는 직관성, 가시성, 목적, 적합성을 고려해서 보고서 체계를 갖게 되는데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서비스 마진이나 이런 건 그룹 오브 컨트랙트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 계좌로 계산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하지만은 그 계좌별로 분파를 해야지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채널별로 계좌별로 상품 종목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전체의 손익을 계좌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아차원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보고서는 뭐 여러 가지 예시를 통했는데 이거 뭐 업무 보고서에 나오는 예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분석인데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목표 수립, 그리고 상품 판매, 당연히 그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경영 기획, 그리고 그다음에 지점 단위를 해가지고 수익성이나 판매량, 그다음에 신계약 가치, 또 그리고 초년대 예실차 등을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하고요. 보험 손익은 이익 관리로 계약 관리나 심사, 언더라이팅이나 그다음에 채널 단위를 묶어서 보유계약의 예실차, 경험 조정, 그다음에 가정 변경, CSM 변동 등 그리고 마진의 상가액 등을 성과 관리 지표로 하고
투자 손익은 뭐 전략 운영, 대체 투자, 경영기획, LM, RM 쪽에 이자 소득과 자본 소득을 갖다가 성과 관리로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별 그 영업 활동의 결과 지표는 조직별로도 배분해야 되는데, 신계약 창출과 보유계약 가치 유지 관리, 그리고 뭐 보유계약 가치의 성과 분석을 전사 가치 관리 측면으로 저희가 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 창출 방안은 뭐 판매 물량 확보, 그다음에 고수익 상품 판매 전략 수립, 그다음에 계약의 유지 관리 강화, 그리고 전사 최적 과정의 정교한 산출 및 관리 등을 통해서 신계약 가치는 회사의 장래이익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전사 가치 재고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보유계약 가치 성과를 다양한 가치 창출 동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로 회사 가치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내용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첫 번째, 그 상품 개발 시에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3위원 방식에 의한 상품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사실 3위원은 어떻게 보면 2차, 4차, B차에 각각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위험률도 141 위험률에 우리가 사실은 그 최적 과정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채널별로, 그다음에 무슨 뭐 고객 군별로 다 이 내용들이 다른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 어렵긴 하지만, 프라이싱에 대해서는 이제 3위원 체제가 아니라 회사의 자유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매크로 프라이싱은 회사가 그냥 가격을 결정해 놓고 마진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도 좀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비싸게 파는 회사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켓에서 자연히 교체될 테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 굳이 그렇게 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세븐틴이나 킥스 감독 크게의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산출하고 뭐 최적 과정과 무브먼트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또 시스템 관리와 운영 인력 확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특히 내용을 보니까 계리에 관련된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그 결산을 하려면, 예를 들면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사실은 그 준비금 증가분만 집어넣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각의 무브먼트도 계리해서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전문 인력을 지금이라도 양성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리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보셨지만, 그 사람들이 경영관리라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투자 예를 매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에 대한 적정 운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훨씬 전문 인력을 우리가 빨리 양성해서 좀 발전하게, 보험산업 전체를 발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룰 베이스 방식에서 원칙 위주로 바뀜에 따라 그 옛날에는 정해진 방식으로만 계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은 기초 산출값을 갖고 바로 그 값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반드시 나온 기초값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저지먼트가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그래서 향후에도 높을 거다, 그 사람이 진짜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채권을 왕창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그랬던 건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한다 그러면은 향후의 지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일방적인 획일화된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50년 이상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해왔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제는 추정 방식에 의한 거로 바뀌고 있는데, 유럽도 솔벤시를 도입하는데 사실은 20년 동안 고민하다가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좀 화끈해서 한꺼번에 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착하는데 하루아침에 딱 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뿌리를 내리고 토착화되는데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이지 경영에서 마케팅 전략 수정은 불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판매 상품의 종목별 채널별 분석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채널별 영업 전략으로 조정이 필요한데 영업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직 운영과 가치 제고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과거의 물량 위주 판매를 영업 조직에서도 분명히 안정적 수익 확보와 성장도 조직한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회사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건지 협의해서 그걸 같이 도출해내는 그런 소통의 과정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요새 이제 일부 발표되는 측면이 있는데 과거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의 결과로 이제 산출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대리 부분이 테크니컬하게 뭐 너무 뭐 이렇게 안 했어 저렇게 안 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보다는 지금에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시점별로 개선을 해서 좋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게 좀 필요하고 산출 값 자체에 대한 그 효율성이나 뭐 효율화나 조정도 아마 조만간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솔벤시 즉 우리나라는 KICS인데 KICS의 그 지급 여력의 연도별 지급 여력 추정도 가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은 지금 재무회계보다도 그 건전성 회계에 맞는 상품 개발이나 이런 측면들은 더욱더 심도 있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신계약 그리고 이 프라이싱이라는 게 그 예전값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언더라이팅을 세게 할 건지 덜 할 건지에 따라서 손해율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고 또 세게 하다 보면 판매량이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량과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 같이 그 협력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회사의 손익은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전략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험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 뭐 금융 환경 변화, 경쟁 심화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가정 현금흐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영 관리 체계는 다양한 부분에서 뭐 체계적이고 합리적 대응이 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적 대응은 가능해지는데 이 부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보험사의 능력을 제고할 기회를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욱더 견고한 경영을 통해서 건전성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데 또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주어진 미션이 뭔가 우리 회사의 타겟 고객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또 회사의 비즈니스 그 행위에 어떻게 보면 지표나 그런 어떤 처리 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회사의 그 뭐랄까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사를 좀 정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저도 실무적으로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먼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들게 하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불평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한 걸 그대로 쫓아가면서 외워서 하는 것보다 이게 뭐지? 지금 우리가 사실은 물론 솔벤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또 그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또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환경도 없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생선 뭐 이렇게 협의회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지금처럼 계리 갖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얘기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협의를 통해서 지식이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정책 당국이 한 방향 선정은 저는 옳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불평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불평이 그 소위 말하는 다툼의 요소가 아니라 어차피 시작해서 이게 정책되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정책 당국도 지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궁극적으로는 좀 전 세계의 보험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용범 부회장님께서
그 PPT를 여러분 보시면 28쪽 만드셨는데요. 그죠?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은 제일 마지막 빈칸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 미션 거기에 7, 8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뭐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래도 IFRS 도입이 보험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 인력을 좀 더 많이 빨리 개발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규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프린시플 베이스로 정말 전환하는데 정말 프린시플 베이스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저지먼트 레이팅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회사별로 이제는 이제 가치 경영 위주로 정말 잘하는 회사와 과거에 우리가 룰 베이스 할 때는 원가 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와 조금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도 이제는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고려 사항, 미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제일 먼저 홍익대학교 우리 한승엽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연무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게 된 홍익대학교 한승엽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학교 있다 보면 사실 보험업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많이 배우고 또 평상시에 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들 이번 발표 자료와 엮어서 좀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 자료가 많아서 발표 내용이 좀 많아서 이 시간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일반 다른 토론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헷갈리실까 봐 제가 말하고자 한 말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원칙에 입각한 회계 정책을 좀 수립할 수 있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보험 산업이 특수하다. 그래서 17 도입 전에 포할 때 현금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회계 원리 때 처음 배우는 말도 안 되는 회계 처리를 계속 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 17의 도입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감독원에 있을 때 그때 시행식이 연기하냐 마냐 가지고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사들은 준비가 덜 됐다, 연기하자고 했지만 거기에 가장 반대하던 사람이 국제회계위원회 스캇 위원이 이 보험회계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그 일반 산업에 있는 투자자들이 보험회사 이해 안 된다. 거기 정보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정보 요구 수요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그 일반 외부 정보 이용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IF17이 보험 계약을 따른 회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서인 사실인데, 이러한 17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재량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정답을 주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보험사들이 스스로 회계 정책을 수립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저는 좀 더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든가 거기서 나온 일반적인 회계 처리 원칙을 좀 더 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17일 통해서 현금주의가 발생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발생주의 2가지 특성 중에 하나 이제 비용 측면에서 수익 비용 대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관련해서 우리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배분 이제 모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기준서는 직간접비 구분만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을 원칙적으로만 제시합니다. 그럼 디테일은 전부 다 보험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계분들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들은 바로는 뭐 GA에 소속된 설계사분들에 대한 뭐 비비례 수당은 상관없겠지만 뭐 비례하지 않는 보험료 납입액에 비례하지 않는 수당이라든가 신상품에 대한 뭐 교육 훈련비, 이게 전부 다 직접비로 분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과거의 보험 산업의 관행인데 이런 게 일반 회계 원칙의 관점에서 정말 과거의 신계약비처럼 미상각 신계약비처럼 자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준서에서 보면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노예계약 체계라는 것도 아니고 설계사 언제 떠날 수 있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설계사분의 그 설득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 프로모션 되는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내가 가입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가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명확하게 광고비는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부 보수주의에서 단기 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에는 발생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을 적용할 때 조건부 보수주의, 무조건부 보수주의, 경제적 실질 우선 원칙 등등 또 완전성 여러 가지 기본 사상들이 있는데 제가 보험업계분들 회계 처리하는 걸 많이 보면은 17에 매몰되고 또 보험사업의 특성에 매몰돼 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관행을 유지하면서 회계 처리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를 좀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험 산업의 특성을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상장 보험사 같은 경우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받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감사인이 들어와서 일반 원칙을 내세웠을 때 얼마나 보험사가 잘 디펜스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수당을 지급하거나 할 때 아예 보험료 납입액에 비례하는 방식 설계를 하던가 아니라면 내부 논리를 잘 설계를 해놔서 근거를 마련해야지만이 좀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험사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왕 만들 거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럼 17뿐만 아니라 17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기준세아들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일반 회계 원칙에 맞는 회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투명하고 엄정한 그 재무정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도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운영입니다, 사실. 왜냐 이러면 이 보험사 재무정보 산출 과정이 이제 외부에서는 정말 관측 불가능한 블랙박스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재무정보를 준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업 내부 경영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건데 이 분야에서 가장 좀 이렇게 기념비적인 논문인데 바로 이게 조지 에클러프의 이제 그 중고차 매매 시장을 통해서 본 이제 품질 불확실성과 시장 이제 메커니즘에 있는 논문인데 이 내용이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이 있는데 중고차 차주가 내가 되게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 시장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차 가격보다 떨어져. 그럼 나는 안 팔래. 근데 내 차가 훨씬 더 안 좋아. 근데 시장에서 많이 주네? 그럼 나는 팔 거야. 결국에는 시장 평균가보다 못 미치는 낮은 퀄리티의 차들만 시장에 유입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자. 그러면 이제 좋은 차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사람은 저 차는 비싸게도 살만하네. 나쁜 차에 대한 정보를 가진 또 소비자는 저 차는 싸게 살 수 있겠네 하고 시장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논문을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여기도 한 가지 좀 맹점이 있는 게 차주가 차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친인척분한테서 차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중고차 딜러한테 팔려고 했더니 너무 싸게 주더라. 그래서 저한테 파셨어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며칠 안 돼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어요. 저는 그분이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일반 운전자고 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거죠. 결국엔 차를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정보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어떤 복잡한 그 퀄리티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17 시스템에 생산된 보험사의 재무 현황 정보가 비슷한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산업 자체가 보험사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보험료를 미리 받아서 엄청 긴 기간 동안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의 서비스 제공량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추정과 판단과 재량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회과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정한 트루 모델은 없다. 단지 유용한 모델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실제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영업 활동, 복잡한 현상을 분석할 때는 진실을 밝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보험사들도 여러 가지 이처럼 경영 그 시스템 구축해서 많은 정보 생산됐을 때 경영자가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을 다 갖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재무 성과가 나오고 재무 상태가 나왔으면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떨어져. 그리고 재무 상태도 안 좋아. 그럼 경영자가 이 숫자가 맞는 숫자이니 이대로 우리가 리포팅하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확실한 그 금액이 진실된 금액이 모두 공론화되어 있으면 공유가 되어 있다면 그걸 벗어나기 힘들겠죠.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이 시스템 복잡성을 감안할 때 진정한 보험사의 재무 상태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 노력하는 거지. 그런 과정이 좀 바꿔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거죠. 참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러한 정보 생산된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 가장 정보의 신뢰성을 얻는 방법은 그 산출 방법의 절차를 매우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는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인도 와가지고 자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무 정보를 보고 이게 다 맞으니까 넘어갈까요라 하기 전에 아마 중간 감사 때부터 회사의 재무정보 산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절차를 평가하고 하면서 거기서 확신을 얻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산된 재무정보가 멋지 보이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숫자를 잘 믿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자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숫자라거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하지 않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걸 철저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일관되게 적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쌓여서 나중에 이게 우리 방침에 맞는 정확한 지표이고 숫자라는 것을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도에 QIS 하면서 현장 점검차 보험사를 몇 군데 방문했었는데 이 같은 동일한 보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부서의 계리적 과정과 또 계리 부서의 계리적 과정이 다른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보험회사에서 동일 상품에 대해서 다른 계리적 과정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여쭤봤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제가 잘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계리적 과정도 좀 더 엄격하게 잘 관리되면서 투명하게 산출되고 기록 관리되고 문서화되고 이게 체계적으로 쌓여서 일관된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IFRS 17이 단기 성과주의를 유인하는 구조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험사가 이러한 회계 시스템 하에서 단기 성과 유인을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신계약비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게 감독업계에서 납기와 7년 내에서 짧은 기간 동안 조기에 생각하다 보니까 초반에 비용이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비용이 덜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7 되면서 보험 취득 현금 흐름에 신계약비가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뿌려지게 됐죠. 초반에 비용 요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제가 2021년에 쓴 논문인데 이 보험 계약 마진에 대해서는 상각을 함에 있어서 그 보험 사건 발생 확률이 고려되지 않는 기대 효익 관점이 적용이 되고 또 현금 흐름, 최선 추정 부채에는 그런 발생 확률이 고려되는 기대 비용 인식 관점에 서로 다른 관점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결과에 의해서 보험 상각이 조기 상각되면서 실질적으로 초기에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금액도 크고 보험이익의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실제로 초반에는 보험금 지급이 많지 않으니까 분모가 작아져서 전체적인 수익성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계약에 대한 기본적으로 17의 스킴이라면 우리가 2022년 전환 시점에 뭐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느냐, 소급법을 적용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제가 보험연구에 나온 자료를 보니 많은 이제 보험사들이 3년 미만의 또 소급법을 적용했더라고요. 그 말 즉 나머지 기간을 전부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게 되면 보험계약 마진이 소급법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할인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 CSM이 과대 측정된 상황에서 아까 같은 스킨처럼 실질적으로 실제로 보험 계약 마진이 줄어든 상황이 되면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인식할 이익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실부담 계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죠. 결국 미래의 이익을 희생시켜가지고 지금 전환 시점에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놓은 상황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려면은 결국에는 신계약을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갈수록 이러한 그 경향성이 누적되다 보면 경영진 입장에서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전임 경영진보다 수익성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답은 신계약 판매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ALM 관리하는 자산 부채 종합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자산과 부채 전부 다 이제 자산에는 IFRS 9 부채 기출 적용되면서 시가 평가가 되면서 서로 이제 뭐 금리 변동 같은 거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 부채 종합 관리 들어갈 텐데 그러다 보면 또 투자 운용 수익도 많은 그 투자 수익 희생시켜가면서 부채와의 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 수익을 좀 얻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신계약 판매를 통한 상품성을 높인 판매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여러 종합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성과주의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될 텐데 이걸 보험사가 어떻게 사전에 시뮬레이션에서 예측을 하고 대응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KPI 설정 관련해서 외부 요인 영향에 좀 반영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원가나 관리 회계 측면에서 KPI 설정할 때 특히 성과 평가와 관련된 성과 보수, 성과 지급 관련해서 KPI의 외부 요인 영향을 좀 빼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서 내가 받는 보상이 결정된다는 건 좀 부당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 산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출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이 보험 산업의 특성이 원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외부 요인을 무시하는 게 적정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장기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샥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요인 영향도 어느 정도 KPI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다만 이제 너무 매트릭이 복잡해지면 2020년도 SK 하이닉스 사태처럼 직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균형의 미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가지 발제에 대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발제한 내용과 또 연계되어서 지금 이제 보험 산업 그리고 또 개별 보험회사가 유의해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특히 이제 예를까지 들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2번째 토론은 송윤상 전 KB생명 부사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윤상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니까 세븐틴의 도입이 몇 번의 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이제 뭐 발표자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도 굉장히 크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도입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회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에서 도입하고 정리하고 활용할 거냐에 이제 뭐 논의의 이제 주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가 뭐 이런 시간이 특히 이제 회사가 성과 관리라든지 재무회계가 아니라 뭐 관리회계 측면에서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들이 조금 더 빨리 되었어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뭐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도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회사 내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이런 걸 바라보는 이제 입장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부분들도 우선은 있기는 하였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냥 큰 전체적인 회사의 경영이나 감독 당국이 바라봐야 되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손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손익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고 예측이 가능한 경영을 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 갖고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에서의 규제 방향성이나 또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회사에 대한 평가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자본이 커졌으니까 CSM이 커졌으니까 좋아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회사를 두고 봤더니 예측했던 거랑 거의 맞아 떨어지네 또는 연도별로 봤더니 손익에 대한 변화들이 크게 없고 안정적이네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경영이라는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보험회사는 금리가 오르면은 뭐 손익은 좋아질 거야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죠. 근데 이제
내부 작년 숫자를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게 다르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븐틴이라는 거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쉽게 숫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데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뜯어봤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원인은 아닌 것 같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뭐였냐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부채 듀레이션의 하락폭이 자산 듀레이션의 하락폭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따라 좀 뭐 역전이 일어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부채 듀레이션의 갭이 축소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효과들이 손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가정이나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이제 무브먼트에 따라서 값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전체적인 자본의 양의 변화라든지 하는 건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PL로 가거나 OCI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본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도 손익의 흔들림이 오히려 크게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연동형 상품의 마진 그 공시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럼 그 영향들이 그걸 먼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디로 잡히냐면 전부 다 시장 금리에 대한 영향도이기 때문에 OCI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마진율은 또 커질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 영향은 뒷단에서 잡히는데 그거는 PL로 가는 터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순서를 바꿨어요. 그냥 마진율이 커지는 걸 앞에서 잡아보자 하게 되면 손익의 영향이 더 크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거를 먼저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손익으로 가느냐 아니면 OCI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 영향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회계적인 기준에 있어서 뭐 룰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그냥 프린시플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어, 규제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가 좋아지면 손익은 좋아질 거야라는 것들이 그런 답을 만들 수 있도록 무브먼트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주는 것들이 당연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예로서는 이런 겁니다. 가정을 이제 잡는데 이제 사고 발생률에 관련되는 부분들로 가정을 잡을 때 뭐 모든 회사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많은 회사가 손해율 또는 기존 예정 위험률이라고 얘기하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률 대비로 몇 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은 회사들이 좀 그 가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예정 위험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정 위험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마케팅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이제 무시하지는 못할 거고요. 또는 데이터의 한계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률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조정에 대한 한계를 둔다든지 아니면 고연령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그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적인 식견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베스트 에스티메이트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 발생률은 계속 연령별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기초율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반영해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은 도입 시점에서는 평균이라는 의미에서는 크게 아마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고연령이 많아진다든지 장기 계약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예측했던 거랑 예실차에 관련되는 규모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뭐 금리에 대해서 무브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가정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정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교하고 치밀해야 된다. 그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정이 나중에 예실차에 관련되는 부분들의 편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영향들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한승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배분 기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손익의 흐름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직접비냐 간접비를 배분이냐 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이제 전략적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ALM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ALM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ALM을 잘한다는 부분들이 손익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외부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이제 한 교수님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영이라는 이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문적인 관리 방안에 따라서 외부 요인이 반영이 됐을 때 당연히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ALM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 신제도에서는 굉장히 쉽진 않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PL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포괄손익이라고 얘기하는 OCI까지 포함한 손익의 변동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본의 변동성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세븐틴에서의 자본의 변동성도 있겠지만 킥스에서의 기준에서의 자본의 변동성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PL을 기준으로 ALM 전략을 가져갈 거냐, OCI까지 포함한 그 ALM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자본 전체를 놓고도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ALM 전략을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됩니다. 근데 뭐 하나를 맞춰놨을 때 다른 것들이 다 제대로 맞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킥스 기준에 자본을 제일 먼저 놓고서 그 자본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거에 대해 LM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PL의 변동성을 그걸 베이스로 해갖고 어떻게 줄여나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주는 것들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은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지주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서는 이제 나인의 도입을 좀 먼저 했어요.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ALM 측면에서 보면은 나인에 대한 분류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제 자산을 투자했을 때 옵션이라는 부분들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FVPL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PI 테스트라 그래가지고서 채권이랑 흐름이 비슷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있게 되면은 뭐 아주 그냥 단순한 더미 같은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FPL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면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투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외부에다가 투자를 이제 맡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이제 수익증권이라는 거 비기클로 씌워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익증권이라는 비기클로 씌웠을 때 그 안에 주식이라는 부분들이 조금만 들어가도 전부 다 그거는 이제 FPL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L의 비중이 기존보다는 아마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근데 뭐 보험회사에서 보면은 지금 부채에 대한 분류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했었는데 금리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변동은 전부 다 OCI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안 맞는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나인에서의 자산의 분류의 흐름은 FVPL 쪽을 줄여가는 쪽으로 하는 것들이 ALM 측면에서는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일부 투자 수익에 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생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LM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이제 생보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고금리 상품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들이었었죠. 근데 이제는 고민의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리에 대한 손익은 이제는 전환 시점에 이미 다 반영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금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아니라 ALM 관점에서 자산의 부채의 흔들림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다시 말하면은 부채에 대한 고정금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고금리가 아니라 이제 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생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보도 똑같이 오히려 손보의 고정금리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손보에서도 이 고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같이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부채에 대한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훨씬 길어지는 것들 길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긴 거에 대한 관리들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에 관련된 수익성 지표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제 최현범 부회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많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는 신계약 쪽에서도 CSM을 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CSM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RA를 차감을 한다라고 해도 RA는 금리 리스크는 없거든요. 뭐 신용 리스크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할인율은 무위험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배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부채 상품에 대한 금리 구조에 대해서 무차별한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CSM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적어도 금리 리스크는 반영한 수정된 CSM이라든지 뭐 용어는 어떻게 붙이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준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일 지표가 아니라 자본 대비 아까 효율도 말씀하셨는데 자본 대비 효율에 관련된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ROE라고 부르던 아니면 ROEC라고 부르던 자본 대비 효율을 만들어내 그 지표를 또 같이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신문에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븐틴이 도입이 되면서 저축성 보험은 부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 대한 판매는 굉장히 수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으면 저는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이 부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에서도 보장이든 저축이든 간에 저축 보험료에 관련되는 건 원래 다 부채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규모는 좀 뭐 같은지 뭐 다른지는 조금 다른 문제. 어쨌든 그거 자체는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부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븐틴에서 악영향이 아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되는 상품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측면인데 돈 되는 상품이 우리가 기존의 수익성 지표로 많이 봐왔던 건 전부 다 보험료 대비예요. 보험료 대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축이 안 좋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자본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회사가 부채가 길 거예요. 근데 저축보험을 금리 연동형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부채가 듀레이션이 짧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걸 파는 순간 회사 전체로 보면은 리스크가 옵셋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축보험을 평가할 때 뭐 그거를 뭐 금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까지 놓을 수 있을 거라고는 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금리 리스크를 제거하고 났을 때는 뭐 저축보험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팔 만한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아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회사들이 있을 텐데 저축보험에 관련되는 또 다른 이슈는 이제 뭐 유동성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이슈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 지표로만 봤을 때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축보험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특히 생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활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 돈 되는 저축보험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경영진들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세부적으로 저도 이거를 많이 봐왔지만 숫자를 보거나 했을 때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직관적인 이해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거에 이제 첫 번째인 방법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채권이랑 흐름을 좀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려는 것들이 좀 오히려 처음에 준비하는 데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흔들림에 대한 영향도 똑같거든요. 채권이나 어차피 뭐 부채 쪽에서 만들어내는 거나 시가평가라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은 이렇게 흔들리네. 뭐 그런 것들로 비추어서 조금은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으면은 처음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실계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한 교수님이 이제 초기에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질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 저도 충분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꼭 문제다라고 생각은 안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기에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초기도 이제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게 되면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박리면은 담회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담회가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손실계약으로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손실계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발생이 안 하도록 하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과 이제 손익 간의 이해관계인데요. 이제 자본이 커진다라고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본이 정말 리얼라이제이션 되면서 이게 손익으로 어떻게 넘어가는 그 흐름에 대한 이해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고의는 아니더라도 조정이 이런 건 아니더라도 가정에 따라서 자본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CSM을 포함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예실차에서 이제 나중에 손실로 터지게 될 가능성들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커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화되면서 손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경영진 쪽에서는 정말로 잘 이해해야 되는 이제 구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옵션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BSPL상의 옵션에 관련되는 평가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최저 보증을 포함한 변액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옵션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옵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최저 보증의 수준을 몇 프로로 정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손익이라든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산학 세미나를 하면 항상 시간이 좀 넉넉하게 좀 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주제가 워낙 뭐 방대하고 그리고 약간 게임으로 보면 축구를 하다가 이제 손으로도 공을 던질 수 있다 뭐 이런 게임이 되다 보니 지금 뭐 전혀 새로운 게임이라서 오늘 하실 말씀도 많고 사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줄이고요. 바로 우리 노건엽 연구위원님 토론 듣고 한 분 정도 우리 플로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코멘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건엽 위원님. 네. 오늘 정현범 부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25년 동안 진행된 구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해 시행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 동시 시행이거든요. 우리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도입 전에는 많은 염려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제도로 면허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캐나다 그리고 미국도 뭐 IFRS는 아니지만 LDTI라고 해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제도의 선진국이 되었을까? 제가 보는 관점은 금융당국 중심으로 이게 한 1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2013년 9월부터 이 도입 준비단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 뭐 확대 개편하고 도입 준비위원회가 되고 등등 해서 드디어 건전성 손익자 수준단까지 와서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출장을 갔는데 싱가포르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IFRS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감독 당국이 이렇게 IFRS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거기 또 우리나라가 한다는 게 되게 소문이 잘 나서 하고 이미 감독 당국이 여러 가지 계량 영향 평가도 하고 제도를 바꾼다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최소한 아시아 내에서는 IFRS 17에 대해서는 선진국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금융당국이 보험회사들의 멱살을 잡고서 10년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4가지 정도로 발표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재무 역량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보험연구원에서 이때만 해도 이게 IFRS 도입되면은 보험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최초로 아마 이때 숫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5조가 손실이 될 거라고 이때 발표가 되었고요. 14년 9월이었는데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가 되어서 갈수록 이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15년, 16년이었어요. 그래서 보험사 한번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마침 그때 또 2016년이 유럽이 솔벤시 2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ABL 생명, 알리안츠가 35억에 팔고 떠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 8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자본 부족이 아니라 이익이 너무 많은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생보가 아니고 손보사입니다. 이 과거에 고민할 때는 손보는 아예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보에 고금리 계약이 많고 그로 인해서 부채 증가 자본 부족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손보 쪽이 생보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다들 생각하는 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손익이라고 과연 이렇게 나온 CSM으로 발생한 손익이 과연 적정한가? 이거고 2번째는 왜 생보는 이익이 안 나지? 이렇게 2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익의 적정성은 아마 뭐 계리사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시장에서 염려는 하고 우려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생보사가 왜 이익이 안 나는가는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고금리 상품이 있거든요. 과거에 IMF 때 팔아놓은 7%, 8%, 9%, 10%까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생보가 이익이 안 나니까 안 좋아가 아니라 그러면 이 고금리 상품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 그래서 연구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공동 제목이라든가 뭐 계약 재매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 고금리 상품을 해결을 해야지 뭐
ALM 매칭이든 자본 변동성 기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생보가 안 좋다가 아니라 그럼 생보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제 그 자본 부족을 고민하지는 시기가 아니라 이익이 서로 약간 이익 경쟁하는 그런 게 된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IFRS 4 기준입니다. 과거에 보면 2019년만 해도 5.3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이익이 안 나나 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를 해서 2배 가까이 9.2조니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생보가 항상 이익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손보가 이익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물론 이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손보가 이익이 좋은가? 이게 우연히 겹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좋아지고 실손 손해율도 좋아지고 등등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2년 전에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적정이익이 2배가 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의 예측과 분석이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익을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 회사들이 보험 영업 전략이 어떻게 바뀌는가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 CSM, 보험 계약 마진이죠. 이 과거에는 뭐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갈 거야라고 했는데 이미 이게 IFRS를 앞에서 얘기했지만 13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14년, 15년 지나면서 점점 보장성 보험료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17년이 돼서는 거의 턴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생보도 그냥 그 수보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뭐 일반 보험도 팔지만 장기보험 비중이 점점 올라가서 그 다른 보험 상품과 달리 판매량의 격차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생고사 중심으로 좀 상품 변화를 보면은 건수로만 보면은 이게 2011년에 23%였다가 2021년에 8%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물론 그 초의 보험료만 보면은 그 저축성은 한 번에 일시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보험료만 보면은 비중이 높을 수는 있지만 건수로 보면은 이미 생보도 보장성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방카슈랑스에서 일산저축을 팔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축성 보험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 아까 토론자들도 계속 얘기했지만 CSM이라는 걸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가 돼버렸어요. 이 보험회사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매출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갔지만 이제는 매출 확대, 왜냐하면 다 보장성 보험을 팔기 때문에 매출을 확대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 가치는 조금 다른 의미는 있지만 일단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계약 마진이 높은 보장성 보험을 팔게 되고 특히 건강보험이 좀 많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영업 전략이 동일하게 되어서 과거에는 그냥 생보 내 업권, 손보 내 업권 내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업권 간 경쟁이 돼버렸고 이제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그럼 연금보험은 과연 누가 팔까인 거죠. 그래서 이 연금보험이 CSM이 적다 보니까 상품 개발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소비자의 그 선택권이 축소되는 IFRS 17 도입에 따른 약간 좀 부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CSM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들 이 CSM을 보고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본관리는 과거 일단 이거는 포 기준이고요. IAS 39 기준이고 일단 과거에 비해서 처음에는 막 증가하다가 20년까지는 생보는 97조까지 증가했어. 그러다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인데 생보의 경우에는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채권의 평가 손익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금리 변화를 받는 곳인데 손보에 비해서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 여금은 작고 손보는 자본 내에서 이익 여금은 많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작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보가 외부 관계에 좀 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손보는 좋고 생보는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올해가 저희 입장 되게 기념비적인 해가 돼버렸습니다. 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동시에 모든 제도가 다 바뀝니다. 자산의 경우에는 IFRS 9이 들어오게 되고 부채 경우는 17이 들어오고 자본은 KICS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자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생보의 경우에는 보험료 적립 비율이 운용자 1인보다 더 높은 상황이어서 뭐 회계상으로는 2차 연마진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마진인 상황이긴 합니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본승증권도 과거에 발행해 놓은 거 있는데 되게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생보경우에 보험료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자본증권 발행 시장 작년에 흥국생명 자체로 왔을 때 등등 고려할 때는 장기채를 사고 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파생상품 쪽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려한 이유는 작년에 보험회사의 경우가 은행증권과 달리 생상품 한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거의 제가 한 10년간 수건 사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삭제가 돼버렸고, 그리고 조건부 자본증권을 보험회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부터. 물론 이거는 최근에 SVB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반기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만기 30년 국제선물, 현재는 국제선물이 3, 5, 10 이렇게 세 가지만 있지만 30년 국제선물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체가 보시면 전체 국고체 발행량도 많이 증가했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진 게 만기 30년이에요. 뭐 3년, 5년이 아니라 실제로 만기 30년이 비중이 한 25% 내외로서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한 이유는 다 보험회사가 전기차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량은 다 보험회사가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파생상품을 좀 활용해서 자본 관리와 그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은행 증권에 비해서는 전체 금융회사 내에서 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보험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채권 순도라는 것도 이때 2020년 9월만 해도 0.8조였다가 2020년 9월에는 28조까지 이렇게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리스크 관리나 변액보험 해지 등 수요인에서 파생상품 활용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유는 한도 폐지가 되고 이런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장기채가 만약 한 100억이 필요하다. 근데 화생을 이용하면은 한 10억, 20억 정도 좀 이렇게 비용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조금 더 수익성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물론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서 얘기한 가치 지표인데요. 현행은 소액보험료 유절 등이 있고 보험계약 마진이 아마 추가가 되는 형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고 고려한 회사들도 있긴 한데 기존에 갖고 있던 영업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에 대한 반영 비중이나 방법이 조금 회사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에서 토론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이 현재 IFRS 17에서의 보험계약 마진은 미래현금 할인율하고 위험 조정이라고 해서 미래 현금을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건데 이게 보험 위험만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험 상품이 보험 위험만 있진 않고 금리 위험 등 다양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금리 위험 등을 경제적 가정을 좀 자본 변부 같은 걸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보다 조금 더 값이 커질 거고, 그래서 조금 이 보험계약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이 보험계약 마진 값 자체만 생각하는데 이게 향후에 그 미래 이익까지 고민한다면은 신계약에 대한 보험계약 마진 증가율도 또한 좀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노건엽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저희들이 플로우나 지금 온라인에는 질문이 특별히 없으신 것 같고, 플로우에서 혹시 여기 오신 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질문 코멘트 없으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네, 뭐 혹시 지금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사실은 사회자가 시간 모자란다고 하면서 질문 받는 거는 반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여러분 위축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요. 전체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우리 전영범 부회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처음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사업비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규모를 갖고 어떻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델에서 어떻게 반영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확정됐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지속적으로 아마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적정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 부사장님 말씀이 엄청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 맞죠. 손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자산운용은 뭐 올해 얼마 손익을 많이 냈다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은 손익 유지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향후에는 사실은 조달금리에다가 일정한 스프레드를 얹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적정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간다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또 뭐 FPPL가 그런 부분도 나인과 엮어져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세븐틴에 대해서 그 자산이 시가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암ortization 코스트는 사실은 원가거든요.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채는 시가가 거의 대부분인데 오히려 자산이 원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게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그 KICS 기준으로 해서 매칭을 우리가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하고 뭐 그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영 관리 측면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주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급 여력이 그 또 너무 높게 요구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보면 꼭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데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적정한 자본 지급 여력을 한다면 주주도 돈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품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을 만드는 거를 사실은 지급 여력 채우기 위해서 자본 증가시키는 건 수익 나가지고 거기가 쌓아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보험사가 건전해야지만 고객한테 스스로 이렇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익 부분을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손실 계약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손실 근데 어떤 게 진짜 손실인지 아닌지는 그것도 좀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그 노원엽 박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은 뭐 생부와 손부에서 서비스 마진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아마 각사별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그 송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생보는 고금리 상품을 전환 시점에 부채를 그만큼 더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사실은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상품에 대한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품 때문에 향후에 손실 나는 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신계약에서 나온 수익은 생명 부분은 걔네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계약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보험 입장에서는 한번 털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다른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수익을 내니까 생명보험사는 뭐 주가 자꾸 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생명보험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상품을 보는 잣대가 너무 획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다양하게 본다면은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사람이 시장에 진입해서 그런 거에 리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켓도 더 다양화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고객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뭐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본도 그렇고 뭐 증자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글쎄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면은 방법들이 하겠죠. 뭐 오늘 이 순간에 그걸 다 결정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그 적어도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맛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그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갱신형 상품에 대한 프랍직이 소위 말하면 그 서비스 마진이 엄청 높게 나오는데 그 예를 들면은 그 호주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되면 되게 이제 퇴직하면은 보험 가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상품에서 수익이 나올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수익이 서비스 마진으로 다 강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그 적정한 그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 그걸 통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은 아마 정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IFRS 17 도입과 관련돼서 2023년, 물론 오늘 뭐 킥스 이런 얘기는 좀 적었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역시 이 회계제도의 변화는 투자가 이해관계자를 위한 더 투명성 제고가 가장 큰 측면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에 조금은 나왔지만 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까 우리 노건일 박사님 보여주신 경주마처럼 CSM을 달리는 또 다른 경주마 실주가 되면 사실은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큰 혜택이 있는가? 오히려 소비자들은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유지율은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유지율은 25회차 정도만 관리하지 더 이상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이나 감독 당국이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IFRS 17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발표자 전영범 부원장님 그리고 토론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